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이슈와 함께 지난주 시장과 이번 주 시장을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또 대변해주는 그런 지표가 나왔는데요. 배당보다도 높아진 국채금리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요, S&P 500 기업들 가운데서 배당 상위 20% 기업들의 배당률과 10년물 국채금리 간의 차이가 이제 제로로 수렴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즉 굉장히 안전한 미국 국채가 주식과 동일한 수익률을 좀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증시에서는 자금이 이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좀 펀드 플로우를 보더라도 배당주 펀드에서의 자금 이탈 속도가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스트래티지스트들은 내년도에는 미국의 배당이 더욱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상위 종목들,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종목들의 배당률이 올해 약 한 5% 정도에서 내년에는 평균적으로 4% 정도까지 축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역시 더딘 기업들의 이익 성장을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부동산과 금융 섹터와 같은 전통적으로 좀 배당을 많이 지급하는 그런 섹터들의 지급 여력 약화가 그 이유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살펴봐야 할까요? 결국은 배당주보다 강한 국채, 그러면은 증시에서 돈이 더 빠져나갈까?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배당만이 그 이유는 아닙니다. 역시 초과 수익을 좀 바라고 주식에도 좀 많이 투자를 하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률과 국채 수익률 좀 비교를 해봐서 이 두 자산 간의 매력도가 좀 갈린다, 이렇게 좀 판단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10월 초 기준으로 좀 봤을 때 S&P 500 기업들 가운데서 배당을 굉장히 많이 지급하는 시가배당률이 높은 그런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요. 알트리아라든지 월그레인, 버라이즌 8에서 9% 정도의 이런 배당을 높게 지급을 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들의 좀 특징을 살펴보면은 결국은 성장주보다는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가지는 좀 방어주의 그런 섹터 위주의 구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들 기업들은 시중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증시의 우호적인 환경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날아가는 그런 종목들은 아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배당과 증시 자체의 좀 매력도를 비교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강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될까? 결국은 배당주와 비교를 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국채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실제로 증시에서 좀 자금이 이탈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가장 최근 주간, 그러니까 10월 25일까지의 주간을 좀 집계를 해봤을 때 국채에 투자하는 펀드에 실제로 50.2억 달러의 자금이 좀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7개월 만에 최대 폭의 그런 자금 유입이 나타났는데요. 반면에 주식형 자금에서는 6주 연속으로 이탈이 나타나면서 실제로 이렇게 증시 자체에 대해서는 이탈이 좀 심화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우려를 할 요인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5%를 돌파한 이후에는 일단은 고공행진이 좀 일단락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죠. 하지만은 또 3분기 깜짝 성장 이후에 경기가 좀 둔화되는 그런 시그널이 나와서 또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또 매크로 측면에서 좀 살펴볼 그런 요인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애틀란타 연방은행에서 점치고 있는 4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에 굉장히 좀 높았다가 2.3%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매크로 측면에서 또 하나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좀 불리고 있죠. 금리 동결이 확실시 되는 FOMC, 역시 FOMC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이제 수요일 날 FOMC 결과가 좀 발표가 되는데요. 선물 시장,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 본다면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99.9%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좀 이견이 없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도 안도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CNBC에 또 기사가 났습니다. 잠깐 기사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연준이 11차례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해놓은 바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 자금 조달 비용은 이번에 금리를 추가로 올리지 않더라도 오를 대로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게 이 기사의 요지였습니다. 몇 가지 실제로 소비자들 주머니 사정에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금리의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20%를 상회하고 있는 신용카드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금리 인상 사이클을 처음에 봤을 때는 이 수치가 한 16% 정도에 불과했어요. 하지만은 신용카드에 대해서 물리는 그 이자율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20%가 넘어가면서 소비자들의 좀 주머니 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모기지 금리가 8%를 돌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23년 이후에 가장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처음에 금리를 올렸을 때는 기존의 주택 구매자들이 어쩌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덜했습니다. 하지만은 신규로 주택을 구매하는 수요가 이렇게 이제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기지 금리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토론 금리가 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차 수요에 대한 우려도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번째로는 연방 학자금 대출 금리가 5.5%, 22년에서 23년도를 좀 집계를 해봤을 때도 이미 전년도에 3.73% 대비해서 급등한 4.99%였는데 최근에는 더욱더 많이 좀 올라갔음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할까 물음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금리 인상이 그렇다면 언제 멈출까? 또 인하 시점은 언제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번 주 회의뿐만이 아니라 연준이 상당 기간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물 시장의 예상은요, 내년 5월까지는 현재 금리가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CMFed워치를 또 보면요, 내년 6월에는 연준이 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40%의 확률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기관들, 예를 들어서 모닝스타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된다라고 전망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섣부르게 금리 인하를 좀 기대해서는 좀 금물일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긴 기간 동안에 어떤 경제에 대한 전개, 그러니까 그때까지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 데다가 또 중동의 분쟁, 그리고 미국 정부의 셧다운 등의 매크로 상황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이벤트가 그때까지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벌써 내년도 상반기, 여름에 또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경기가 빠르게 악화가 돼가지고 금리의 인하 시기가 앞당겨진다라고 해석이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이 과연 미국 증시에 호재로 작용을 할까? 이 부분도 저희가 미리 좀 우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제 학자금 대출 금리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11월 학자금 대출 상환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차례 좀 유예가 되었는데 이번에 11월부터 상환이 시작이 되죠. 근데 이제 미국의 학자금 대출을 좀 보면요. 한 90% 이상이 연방 정부의 대출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또 재정을 생각을 해보더라도 더욱더 유예해주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총 1.7조 달러, 그리고 인당 평균 잔액이 37,000달러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미국의 소비 경기, 또 나아가서 경제 전반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더해서 고금리 환경이 한 6개월 정도 지나야지 경제 성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역시도 매크로 전개 과정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주에 금리 동결은 확실하지만 앞날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가득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음으로 종목 또는 섹터와 관련한 헤드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란티스가 UAW와 노조와 잠정 합의를 거쳤다라는 그런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미국의 빅3 자동차 회사 중에 한 곳이죠. 스텔란티스가 파업 중이던 전미 자동차 노조 UAW와 현지 시각으로 토요일 날 잠정 합의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면서 스텔란티스는 포드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합의에 성공한 그런 자동차 회사로 기록이 되게 됐고요. 그러면서 단체 파업이 시작된 이후에 약 한 6주 만에 이번 합의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합의의 좀 내용을 살펴보면요. 포드와 역시 비슷했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기본임금을 약 한 25% 정도 인상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이 됐고요. 그러면서 약 한 15,000명 정도의 근로자가 이제 업무에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제너럴 모터스가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은 GM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파업을 확대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4,000명 정도가 테네시주 공장에서 이제 파업에 돌입한다라는 내용이 이번에 스텔란티스 합의 소식과 함께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동차 섹터 어떤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할까 이 물음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어닝 쇼크 포드로 바라본 파업의 여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가 이 지난주에 실적을 또 발표를 했죠. 근데 실적 발표를 통해서 6주간의 파업을 통해서 13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서 GM이 밝혔던 손실의 8억 달러보다도 더욱더 많은 손실을 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들 손실이 이제 4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테죠. 그러면서 또 여파가 불확실하니까 연간 실적 가이던스 발표도 좀 힘들 것 같다 이러면서 보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 포드의 주가가 무려 12%나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파업을 끝내기 위한 합의안 역시도 막대한 지출 증가를 좀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실이 될 것 같습니다. 포드의 CFO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건비가 차 한 대당 약 한 850달러에서 900달러 정도 이번 파업 이 합의에 의해서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JP모건 같은 경우에서 관련해서도 이번 임금 인상으로 연간 인건비가 15억 달러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자동차 업계 파업이 지속돼도 문제이고 그리고 합의안을 이끌어낸다라고 하더라도 비용 문제 직면에 있다. 결국은 미국의 자동차 관련주는 지금 2중, 3중고를 겪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